안녕하세요. 림프 오브 더 뮤직의 림프로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따라 여행했던 저의 독일 여행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유럽 여정은 꽤나 숨가빴는데요. 15일은 암스테르담, 16일은 4시간 정도의 거리인 독일의 도르트문트, 그리고 18일에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이렇게 명문 RCO와 3번의 호흡을 맞춘 뒤 21일에는 제법 거리가 있는 드레스덴으로 이동해 유서 깊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협연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세계 3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로얄 콘세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와의 첫 협연. 그것도 세계 3대 콘서트홀인 암스테르담 콘세르트 헤바우에서의 데뷔라니. 이 암스테르담 공연은 발표되자마자 저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도르트문트 공연과 며칠 뒤 이어질 드레스덴 일정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도르트문트는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하고 대중교통 경로를 가늠해보는데 눈에 띄는 도시 이름이 있더라고요. 디셀도르프와 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쾰른까지 슈만에 대해 공부하면서 봤던 도시 이름입니다. 디셀도르프와 본 두 군데 모두 슈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슈만 기념관을 검색해보니 이렇게 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 2군데는 뒤셀도르프와 본이고 오른쪽 2군데는 라이프치히와 츠비카우,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드레스덴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하여 시작된 슈만 로드. 총 7군데가 아니라 중간에 쾰른까지 꼽사리 껴서 8개 도시를 돌아보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RCO 데뷔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한국에서 가져온 즉석 누룽지로 아침을 대충 때우고 6시 30분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오전 8시 24분 디셀도르프 근처까지 왔네요. 가까운 디셀도르프를 먼저 가지 않은 건 본 슈만하우스가 시립도서관을 겸하는 공공기관이라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에 갔다가 도르트문트로 가야 하는 상황. 본에서 도르트문트까지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4시에는 본에서 출발해야 체크인하고 저녁 먹고 여유있게 콘서트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본에 곧 도착합니다. 40분이나 연차. 이런 의도치 않은 루바토라니요. 본에서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본의 어느 거리. 도르트문트에서 하루 숙박을 해야 해서 작은 짐을 가져왔는데 짐을 잠시 맡길 호텔로 가는 길에 베토벤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구글 맵을 확대해보니 바흐 거리, 하이든 거리, 모차르트 거리 등 거리마다 음악가의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음악의 밀도가 다른 도시, 본에 왔다는 실감이 납니다. 슈만이 44세 때 라인강에 투신한 뒤 구조되어 생애 마지막 2년 반을 보냈던 정신병원입니다. 이 기념비는 슈만의 정신적 붕괴와 자아의 해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각가는 슈만의 마지막 고독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화수목금만 운영하고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쉬니까 일정에 참고하시고요. 중간층에는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강인한 여성 클라라와 고통스러워하는 슈만, 그리고 이들의 사랑을 반대했던 클라라의 아버지 그림이 있습니다. 클라라가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 딱 지금의 임윤찬 피아니스트 같았습니다. 9살 데뷔 때부터 경이롭다는 평을 휩쓸던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신동이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자신의 부와 명성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여겼던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 눈에 자기 집 하숙생이자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슈만이 마음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후 재건된 곳이라 정신병원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지금은 본 시립음악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슈만의 생애 마지막 피날레 장소입니다. 슈만은 방 2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업무를 보던 서재였고 저 안쪽에 작은 방이 침실이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슈만의 마지막 작품, 지금 듣고 계시는 유령 변주곡이 탄생했습니다. 자살 시도 직전 슈만은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내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어. 그는 그 천상의 주제를 받아 적어 작곡을 시작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아름답던 선율은 끔찍한 악마의 소리로 변했고 슈만은 극심한 환청과 공포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곳엔 브람스와 요아힘은 왔지만 정작 아내인 클라라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면회를 금지했거든요. 무려 2년 반 동안이나요. 그러다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딱 이틀 전 드디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클라라가 이곳을 찾습니다. 1856년 4월 29일 클라라의 일기입니다. 4시 반, 나의 사랑하는 로베르트는 조용히 잠들었다.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아직 나를 알아보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내 팔에 안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고요하고 복된 죽음이었다. 슈만의 나이 46, 클라라 36. 남겨진 클라라는 이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검은 옷만을 입고 남편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긴 독주를 마치고 나서야 이곳 남편의 곁으로 돌아와 영원히 함께 잠들었죠. 본의 아니게 슈만의 마지막 장소를 먼저 들르게 되어 분위기가 너무 단조로 흘렀네요. 이제부터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슈만 부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독일 낭만파 어벤져스를 아시나요? 고전주의를 완성시키고 낭만주의의 문을 연 베토벤, 열린 문으로 수줍게 들어와 가곡의 왕이 된 슈베르트, 묵직하게 고전 형식을 지켜낸 낭만주의의 마지막 화장 브람스. 이들의 연결고리가 낭만주의의 절정을 이룬 슈만입니다. 어벤져스의 캡틴인 베토벤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본입니다. 슈만은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17살, 18살일 때 두 거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을 정도로 슈만에게는 이들이 영웅이었습니다. 28살에 오스트리아 빈에 처음 갔을 때 나란히 있는 이 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때 베토벤의 무덤에서 펜 하나를 줍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낡은 펜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렸겠지만 슈만은 엑스칼리버처럼 이 펜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마치 베토벤이 준 음악적 계시인 것처럼요. 훗날 인생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순간에 이 펜을 사용했는데 슈베르트 교향곡 9번 더 그레이트 악보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는 글을 쓸 때, 그리고 본인의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펜으로 슈베르트를 알리고 본인의 교향곡을 완성했다. 바로 그 슈만의 영웅 베토벤이 태어난 곳에 왔습니다. 입장 티켓은 맞은편 굿즈샵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지하에 무료 진보관소가 크게 있더라고요. 저는 슈만하우스를 먼저 들러야 해서 어플로 예약 가능한 호텔에 짐을 맡겼는데 베토벤 생가를 먼저 방문할 분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 베토벤 굿즈들은 다른 곳보다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갖고 싶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슈만 판타지 오퍼스 넘버 17번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 동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 슈만이 건립기금 모금에 도움이 되고자 작곡한 곡입니다. 베토벤의 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를 인용하여 클라라 아버지의 반대로 클라라와 떨어져 지내던 힘든 시기의 마음을 담기도 했죠. 표면적으로는 베토벤을 기리는 곡이지만 알고 보면 비밀의 편지 같은 곡이었죠. 정작 출판이 미뤄져서 베토벤 동상 건립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고 당시 최고의 아이돌 슈퍼스타였던 리스트가 큰 금액을 쾌척하여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리스트에 견정되게 됩니다. 슈만이 있던 정신병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라 브람스와 함께 여기까지 산책을 오기도 했었다네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2026년 레퍼토리에 포함되었다가 빠졌는데 늦지 않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료 14유로를 내고 베토벤 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본 슈만 기념관은 좀 작아서 아쉬웠는데 베토벤 하우스는 역시 클래식 대장답네요. 베토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고요. 베토벤의 실제 얼굴을 알 수 있는 라이프 마스크도 있고 데스 마스크도 있습니다. 보청기 역할을 했던 귀 나팔들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력의 신음에 쓸 베토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꿈에서 연주했다는 디아벨리 변주곡 초판 악보도 있네요. 본 베토벤 하우스의 가이드는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설명에 링크를 넣어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세요. 베토벤 형님의 기운을 빵빵하게 충전했으니 이제 도르트문트로 쏴보겠습니다. 힘차게 가고 싶었는데 역시나 연착입니다. 영무로전 도이치반. 독일 기차 여행은 시간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결국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샌드위치 입에 물고 도르트문트 콘체르트 하우스로 달려갑니다. 클래식 공연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밥은 대충 때우는 클덕들의 엥겔 지수가 바닥을 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날개 달린 코뿔소? 입구에 범상치 않은 녀석이 있네요. 이 녀석의 이름은 도라이노입니다. 도르트문트의 디오와 코뿔소 라이노를 합친 귀여운 이름이죠. 근데 왜 하필 코뿔소에 날개를 달아놨을까요? 코뿔소는 눈은 나쁘지만 청력이 아주 발달한 동물이라고 해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음악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제가 부산 출신이라 어감이 재밌게 읽히는데 한 마리 도라이노가 되어 콘서트홀을 둘러보겠습니다. 현대적인 느낌의 로비에는 큰 규모의 클로크룸이 자리하고 있는데 인터미션에 나와보니 지휘자들의 얼굴로 문이 장식되어 있네요. 임윤찬 이름이 또악 보이는 프로그램북 3유로 주고 모셔왔고요. 1월 2월의 프로그램북은 무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콘서트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여자 안나 소피 무터가 세계 3대 홀로 꼽은 곳입니다. 솔직히 그 정도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어왔는데 일단 내부는 전형적인 슈박스 형태입니다. 슈박스는 말 그대로 신발 상자 모양의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콘서트홀을 뜻하는데요. 믿고 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자리 어떠세요? 아주는 무대 코앞입니다. 이번 투어는 한국 티켓팅의 어려움에 맺힌 한이라도 풀듯이 직진 본능이 발휘되어 죄다 앞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협주곡 들을 때 음향 밸런스는 조금 아쉬웠지만 임윤찬님의 땀방울과 타건의 진동을 4D로 체험했습니다. 이곳은 음압이 상당히 좋으니 너무 앞자리보다는 중간이나 뒷자리를 추천드립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커튼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또 봐도 좋으니 다시 보실까요?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연주가 끝나면 독특한 문화가 펼쳐집니다. 바로 커튼콜인데요. 연주자가 무대 뒤로 퇴장했다가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다시 나와 인사하는 걸 계속 반복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싶으실 텐데요. 이건 관객과 연주자가 주고받는 감사의 대화 같은 겁니다.
관객은 박수로 오늘 연주 최고였어. 가지마! 라고 외치고 연주자는 다시 나와서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화답하는 거죠. 이 횟수가 많을수록 그날 공연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과연 몇 번이나 불려 나왔을까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켈른과 뒤셀도르프 두 도시를 찍고 오늘 밤 안으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왜냐고요? 내일 암스테르담에서 마티네 공연이 있거든요. 켈른에 들렀다가 뒤셀도르프로 가려고 했는데 켈른 가는 기차가 뒤셀도르프에 먼저 정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셀도르프에서 내려서 짐을 맡기고 다시 기차를 타고 쾰른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도이칠란트 티켓 때문인데요. 이 티켓 하나면 독일 내 이동은 거의 프리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열차인 RB는 물론이고 S반, 그리고 모든 도시의 지하철, 트램, 버스까지 싹 다 이용 가능하거든요. 물론 초고속 열차인 IC는 못합니다. 하지만 단거리나 중거리 이동은 고속열차랑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나고요. 무엇보다 독일 기차 연착 잦은 거 아시죠? 비싼 고속열차 끊어놨다가 연착돼서 일정 꼬이면 정말 골치 아픈데요. 도이칠란트 티켓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차가 늦거나 놓쳐도 그냥 다음 거 타면 그만입니다. 특히 저 같은 파워피 성향이신 분들, 계획 없이 훌쩍 소도시로 떠나고 싶을 때 이 티켓만 있으면 세상 든든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독일 철도청 DE 공식 홈페이지는 독일 계좌 없으면 가입도 힘들고 오류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겐 모플라라는 앱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도 잘 되고 무엇보다 구독 취소가 정말 간편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집중. 이 티켓은 일회권이 아니라 월간 구독권입니다. 가만히 두면 다음 달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가장 중요한 규칙. 매월 10일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다음 달 결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용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복잡하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티켓 결제하자마자 바로 구독 해지 버튼을 누른다. 지금 해지해도 이번 달 말일까지는 티켓이 유효하니까요. 까먹고 2달치 내지 마시고 꼭 미리 해지해 두세요. 좌석 예약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등석 빈자리 아무 자리대나 앉으시면 되고요. 1등석에 앉고 싶으신 분은 추가 비용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검표원이 티켓 검사를 하러 오면 어플을 켜서 QR코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권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꽤 잦으니 같이 준비해주세요. 도이치반 어플에서 도이칠란트 티켓으로 이용 가능한 열차만 보이도록 세팅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편리하고요. 내가 타고 싶은 열차에 즐겨찾기를 해두면 열차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플랫폼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수시로 알림이 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약간 스트레스가 될 정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 8번 기차를 이용했고 14번의 버스 또는 트램을 이용했고요. 총 213.29유로의 비용을 63유로로 약 150유로를 절감했고 환율 1750원 적용했을 때 대략 26만 3천원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독일 여행이 버킷리스트잖아요. 당장 6월에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라이프치히에서의 공연도 잡혀 있으니 근처 도시들을 같이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팁으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쾰른에 온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시간의 틈새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현대물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대서사시로 화면이 바뀌는 기분.
저 성당 혼자만 1248년 중세의 시간에 멈춰 박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주변의 소음은 다 음소거가 되고 압도적인 검은색의 침묵만이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신이 허락하고 악마가 질투했다는 말이 단순히 건물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압도적인 위용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가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두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의 연주를 들으면 신의 존재를 믿게 된다. 사실 저도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메켈레가 저 따라한 겁니다. 진짜로요. 원래는 밝은 베이지색 사암이었대요. 수백 년 세월 동안 비와 매연, 산성비를 견디며 이렇게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중후하고 마치 거대한 검은 보석처럼 보입니다. 저 뾰족한 첨탑 높이가 157m라는데 가까이서 보면 돌로 레이스를 짠 것처럼 섬세해요. 악마를 쫓는다는 각오일 조각상들. 구글맵 보니까 입장료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 성당 중에 관리비 때문에 돈 받는 곳들 종종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표를 샀습니다. 뭐야? 성당 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성당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첨탑 꼭대기 올라가는 계단이었어. 와, 나선형 계단이라 달팽이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당 내부는 무료 입장이었고요. 저는 제 돈 내고 지옥의 계단을 샀습니다. 오마이갓. 오 마이 갓을 외치며 올라간 높이가 자그마치 97m. 나중에 찾아보니 아파트 30층 높이를 걸어 올라간 셈이라네요. 300계단쯤 올라가면 뚱뚱한 피터라는 애칭을 가진 거대한 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숨 좀 고르고 다시 지옥행 열차 탑승. 첨탑 바로 아래까지 왔습니다. 우와. 와, 이거 보세요. 라인강이랑 쾰른 시내가 장난감처럼 다 보여요. 올라올 땐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는데 보상은 확실하네요. 하지만 여러분께 강력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성당 내부는 정문으로 가세요. 공짜입니다. 재밌어요. 최후의 심판 내용을 만화처럼 돌로 그려놓은 부조 아래 성모 마리아 주변으로 12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지나 쾰른대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인 높이와 빛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850년 슈만이 뒤셀도르프로 이사온 직후에 아내 클라라와 함께 이곳 쾰른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마침 그때 대주교의 추기경 승격 즉위식이 열렸는데요. 슈만은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압도당해 당시 작곡하고 있던 교향곡 3번의 사악장에 일명 성당 악장 카티드럴 무브먼트를 추가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곡이 바로 슈만 교향곡 3번의 사악장 엄숙하게입니다. 저기 보이는 형형색색의 창문이 바이에른의 창이고요. 이쪽에 픽셀처럼 보이는 독특한 창문이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입니다. 이 반복되는 아치와 기둥, 그리고 쏟아지는 빛의 리듬감. 쾰른 대성당 내부는 돌이라는 소재로 중력을 거슬러 신에게 닿고자 했던 건축가들의 초절기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압도적인 공간감을 뒤로하고 뒤셀도르프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슈만이 엔데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생애 마지막 거주지입니다. 이 집은 희망으로 시작해 라인강 투신이라는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끝이 난 공간입니다. 가장의 무게, 예술가의 고뇌, 그리고 무너져가는 정신, 그 모든 것을 이 집의 벽돌들이 지켜봤겠죠. 그리고 브람스와의 첫 만남, 세 사람의 운명적인 서사가 시작된 출발점이 바로 이 집입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의 숨결이 이 공간 안에는 어떻게 남아있을지, 희망과 비극, 그리고 사랑이 교차했던 슈만의 마지막 집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슈만이 이곳 뒤셀도르프로 처음 이사 올 때 나이가 딱 40이었습니다. 이때 슈만은 생애 첫 고위직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에 엄청난 희망을 품고 왔어요. 아내 클라라도 우리 남편 드디어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받게 됐다며 뛸 듯이 기뻐했죠. 도대체 그전엔 어떻게 살았길래 부부가 이렇게까지 감격했을까요? 슈만의 직장생활 타임라인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4살부터 34살까지 10년 동안 슈만은 자기가 직접 창간한 음악신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음악계 1타 파워 블로거라고 할 수 있죠. 글빨이 워낙 기가 막혀서 슈만이 쇼팽 천재다 하고 키보드 한번 두드리면 유럽 음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돈은 잘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현실적인 장인어른, 클라라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결사반대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내 딸은 일회 출연료로 수천만 원을 버는데 자네는 그걸 써서 대체 얼마를 버나? 이 뼈 때리는 팩트 폭력에 슈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슈만도 노력은 했습니다. 33살 때는 맨델스존의 추천으로 라이프치히 음악원 교수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누굴 가르치는 게 영 적성에 안 맞아서 1년 만에 때려치웁니다. 결국 슈만도 지쳤습니다. 내가 작곡가야, 기자야. 정체성 혼란도 오고 마감 스트레스는 심한데 통장 잔고는 안 불어나고. 그래서 1844년 쿨하게 잡지사를 팔아버립니다. 그 후 슈만은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거기서 34살부터 40살까지 무려 6년 동안 정해진 직장 없이 작곡에만 몰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명작들, 슈만 피아노 협주곡과 교향곡, 이번 같은 걸작들이 바로 이 백수 시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내 클라라의 하드캐리로 버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의 14년 결혼 생활 동안 클라라는 무려 8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결혼 기간 내내 배가 불러 있었고 제대로 연주 투어를 돌기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쳐서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린 겁니다. 예민한 슈만을 곁에서 보필하면서요.
클라라 슈만. 그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디셀도르프에서 연봉 700달러의 정규직 음악 감독 제안이 온 겁니다. 가장으로서 늘 미안했던 슈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쌌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도시 사람들은 천재 작곡가님이 오셨다며 환영했고, 슈만도 기분이 좋아서 켈른 대성당과 라인강을 보고 느낀 벅찬 감동을 음악으로 써내려갔죠. 그게 바로 지금 들으시는 명작 슈만 교향곡 3번 라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슈만은 워낙 내성적인 성격 탓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휘어잡지 못했고 지휘 테크닉도 부족했습니다. 말 주변 없는 슈만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생을 겪게 됩니다. 결국 부임 3년 차일 때 올 것이 오고 맙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의 비참한 퇴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듬해 극심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던 슈만은 비가 내리는 라인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슈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아내 클라라의 면회를 철저하게 금지했던 이유가 이제 짐작이 가시나요? 슈만에게 클라라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동시에 평생을 열등감과 미안함에 시달리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곳 디셀도르프에 오니 조금은 알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슈만 하우스에서 나와 라인강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느새 토날레 콘서트홀에 다다르게 됩니다. 슈만이 실제로 지휘봉을 잡았던 옛 토날레는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되어 사라졌어요. 대신 원래 별을 보던 천문관으로 쓰였던 이 둥근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까지 그 낭만주의 시대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공연이 없다는 걸 미리 알고 가서 과연 여기서 슈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와, 놀랍게도 그곳에 4명의 두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멘델스존, 슈만, 클라라, 그리고 브루크뮬러까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이 공간에서 그들이 남긴 숨결이 훅 하고 다가와 가슴이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공연 2달이 지나서 업데이트라니. 저 진짜 너무 느렸죠? 저도 오늘 날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느린 업데이트를 컨셉으로 훨씬 오래전 이야기들까지 느릿느릿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림프롭드 뮤직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엄청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두구두구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오는 5월 리사이틀 티켓을 한 분께 증정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꼼꼼히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